자, 중국이요. 중국이 일국양제를 약속대로만 운영했다면 대만하고도 이렇게 난리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문제의 본질을 좀만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홍콩은 일국양제 한다고 해놓고서 2045년까지였죠 원래 약속이. 근데 그거를 안 지켰죠. 지네들이 직접 통제를 그냥 훅 했죠. 국제사회가 뭐라고 하든 결국은 중국은 힘을 길러서 국제사회의 어쩌고 저쩌고를 씹을 만한 시점이 되자마자 약속 안 지킵니다. 자, 일국양제가 그래서 이제 대만도 일국양제로 할 수 있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2008년에요, 여러분. 대만에 천수이벤 총통이 실각을 하고 마잉주 국민당이 재집권을 했을 2008년만 해도 중국하고 대만이 사실상 하나의 나라로 되는 거 아니냐. 대만 사람들도 통일에 그게 거부감이 없나 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수이벤이 뭐 부패 문제도 있고 인기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대만이 정권을 그 국민당으로 그 민진당에서 국민당으로 바뀐 거를 또 중국 쪽에서는 그 대만 사람들이 별 저항이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랬죠. 그래서 중국과 대만의 평화적 융합은 충분히 가능해 보였어요. 2008년 시점만 해도 국민당으로 정권 교체될 때만 해도. 그리고 이제 중국도 여러분 우리도 맨날 그러잖아요.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중국이 거대 시장이니까 우리 물건 많이 사줄 것 같잖아요. 거대 시장이 된 중국 그리고 그들의 생산력 세계 경제가 중국 덕택에 성장했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세요. 자본으로 보면 손정희 씨가 알리바바 투자해서 대박 난 거 보세요. 그러니까 손정희 씨 투자 그거로 아주 그냥 상징적인 자본가들 입장에서도 중국이 이렇게 성장하고 뭐 이러는 거 즐겁게 했죠. 좋죠. 중국이 성장하는 게. 중국 투자는 대박이야. 뭐 이런 거 있었고. 월마트 보세요. 월마트. 값싼 중국 물건 가져다가 소비자 유혹했지. 그럼 소비자들도 싼 물건 중국 물건 가성비 최고네 이랬죠.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중국이 되게 전략적으로 행동했죠. 아프리카 국가들 같은데 식물나라님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나라들 같은데 원조하고 뭐 그랬죠. 뭐 그 사회 인프라 짓고. 근데 이 모든 게 있잖아요. 이 모든 게 무너진 게 홍콩입니다. 홍콩. 이게 홍콩에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 어떻게 할지 다들 지켜보고 있었는데 홍콩을 그냥 밟아버렸죠. 그러니까 일국양제라는 게 보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 공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여러분 중국이 사실 뭐 저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우리가 지금 봤을 때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지 무슨 아니 일당 독재 무슨 다들 돈 밝히고 뭐 이러는 거지 거기 저기가 무슨 자본주의지 뭐 저기 무슨 사회주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질은 쟤네들이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는 그게 홍콩에서 다당제에다가 직선제하는 걸 쟤네들이 용납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뭐 그런 거 오케이 우리도 뭐 돈 좋아 띵하오 뭐 이러면서 중국 본태도 돈의 물질주의가 확 퍼지는 건 그거는 용납을 하더니 홍콩에서 다당제와 직선제로 총통을 뽑는 건 절대로 허용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공산당이 사실상 이렇게 파견하는 행정수반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양극재, 일국양제라고 하지만 중국 꼬라지 보니까 무슨 돈에 환장한 것들이 무슨 사회주의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시진핑이 대답을 했죠. 사회주의로 돌아간다. 지금까지 자본가 키우고 기업가들 이렇게 키운 거 그거 다 공동 부유를 하기 위한 거다. 그러더니 여러분 마윈 사라지죠. 마윈뿐이에요. 뭐 기업가들 사라지죠. 그러면서 모두가 잘 사는 사회에 너희들도 기여를 해라. 야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뭐 주식시장 만들고 돈 버는 거 그냥 오케이 해줬더니 우리가 무슨 미국식 국가였던 줄 알아? 우리 사회주의 국가야. 시진핑이 본색을 드러냈죠. 그리고
공산당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중국이 어느 순간이 되면 경제 성장을 하다가 공산당 일당 독재를 끝내고 다당제 민주주의 국가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꿈은 천안문 사태에서 그렇게 밟히는 걸 보고 나서도 그래도 경제 성장을 하고 뭐 후진타오 뭐 그다음 좀 뭐 장점인 후진타오 그다음 지도자가 나오면 나올수록 점점점 부드러워지면서 그렇게 가지 않을까 했는데 후진타오 다음에 시진핑은 전혀 아니죠. 일당 독재 포기한 공산당, 그런 공산당은 세상에 망상 속에서나 있는 거죠. 시진핑은 중국이란 나라를 철저히 공산당에 종속시켰어요, 여러분. 공산당이 사상, 인종, 역사를 독점하겠다. 이 방향으로 나아갔죠. 그리고 이 종족 있죠. 종족, 인족 다 한족들의 주민등록이죠. 걔네들 우리식으로 하면 주민등록이고 쟤네들한테 그 인민증에다가 전부 다 자신의 종족을 한족으로 적어라. 딴족이야. 혈통이 딴족인데도 거기다 한족이라고 적어. 그럼 한족 되는 거야. 와우. 한족 말고 나머지를 다 소수를 더 소수로 만들게 하고 한족이 아닌 사람도 한족이라고 인민증에 등록을 시키면서 종족을 통일시키는 공산당 통제하에 한족이 되어라. 그러면서 중화민족주의. 참 새로운 방식의 제국주의예요. 중국 방식이요. 종족주의인데 종족이 그냥 모두가 그 종족이 될 수 있어. 참네. 자, 그리고 이제 공산당은 숭배하라, 시진핑을 숭배하라 이런 방향으로 중국이 나아가고 있죠. 모두가 중화 역사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해라. 그러면서 국제관계도 대국 소국 관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공산당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독점 자본이 되어버렸어요. 그 어떤 금융가나 그 어떤 뭐 로스차일드가 됐던 뭐가 됐던 골드만삭스가 됐던 뭐가 됐던요 중국 공산당보다 동원할 수 있는 돈이 더 큰 조직은 지구상에서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독점 자본이 된 중국 공산당은 서구의 대자본가들의 멱살을 쥐고 흔들었죠. 벤츠 지분 사고, 뭐 BMW 지분 사고, 뭐 자기네들이 필요한 기술이 있으면 그 기업 그냥 인수하고, 우리도 뭐 쌍용차 같은 거 막 인수당하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뭐 지금 IT 기업 중에서도 중국 자본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데도 많죠.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서구의 지방자치, 이탈리아 같은 데는 지방자치 악용해서 그 도시 하나를 그냥 통째로 먹어버리잖아요. 그냥 중국 사람들이 우르르 8만 명이 몰려가가지고 섬유 산업단지 만들고 사실상 중국의 도시를 만들어버려서 메이드 인 이탈리 바이 차이니즈, 중국 사람들이 만드는 메이드 인 이탈리 이런 걸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 외환위기 나고 이제 경제위기 나오고 그랬을 때요. IMF 터지고 그랬을 때 그리스 컨테이너 부두 이런 거 장기 임대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물류망 같은 거 전 세계에 뭐 스리랑카, 뭐 아프리카, 앙골라 뭐 등등의 그냥 인프라들 만들고 뭐 하고 전기 시설, 철도 시설, 도로 시설, 댐, 물관리, 상하수도 이런 인프라 건설을 통해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하는 제3세계 국가들 한두 군데가 아니죠. 전 세계가 물음표를 던졌다고요. 일당 독재 국가가 이대로 패권을 쥐어도 괜찮은가? 영수증이나 감사합니다. 그 질문을 했다고. 미국은 중국을 패권 도전국으로 명시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딴 나라들은 찝찝하다. 이거 이러다가 중국한테 다 먹히는 거 아닌 것 같아. 우리의 지방자치제, 우리의 자본시장 이런 것들을 쟤네들이 너무 악용하고 있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한테 이런 걸 다 개방한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중국을 패권 도전국으로 명시하고 이런 걸 용납하지 않겠다. 뭐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투자도 좋고 시장도 좋고 다 좋은데 민주주의가 아닌 국가 가치, 국가의 이데올로기와 가치 체계가 다른 국가하고 이렇게 헬렐레 거리는 게 아니다. 라는 걸 파악한 다음에 기술 우위마저 뺏길 수 없다. 그래서 기술 보호에 들어갔죠. 기술을 너무 도둑질 많이 당했거든. 더 늦기 전에 기술 우위마저 뺏길 수 없다. 그래서 반도체 통제 바로 들어갔죠. 삼성전자 오늘 실적 나올 건데 실적 좋게 나오겠어요?
삼성전자가 적자가 나는 소식이 나오면 우리나라 사람도 오늘 멘탈이 얼마나 나갈까? 저는 오늘 삼성이 실적이 적자가 나온다에 한 표.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이따가 나중에 개망신 당할래나? 그냥 속상합니다. 자, 아무튼 전 세계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시작을 했고 대한민국은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오늘도 아주 시끄러울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여러분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바이파티전십이라고 있어요. 민주당, 공화당 미국의 당 두 개가 있잖아요. 그 둘이 야 우리가 당은 다르지만 이거는 같이 가자. 그걸 바이파티전십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중국과 패권 전쟁을 치른다는 건 민주당, 공화당의 정략 전쟁의 차이가 아니라 둘이 이걸 공유한다. 이렇게 결정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이건 변하지 않는 이게 되죠. 우리가 이게 안 돼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안타까움은 이 국가 대전략이 바이파티전십 국가 대전략이 없고 민주당이 됐을 때하고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이 대전략이 훅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민주당이 다시 집권을 해도 이 대전략을 흔드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흔드는 인간들이 집권을 하지 않게 요번에 민주당 이 범죄자 짓을 한 이 386, 똥86들은 싹 다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일본하고의 관계 한 거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굴종했다 이런 개소리는 좀 하지 말아야 되고 아무튼 민주공화당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권에 상관없이 대중국 패권 전쟁의 기틀이 마련됐다. 자, 열받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국가의 패권 전쟁이 무르익고 있고 이런 와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 버렸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뿅 쳐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를 때문에 헥헥거리고 있던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면서 유럽은 직격탄을 맞았죠. 가스값, 에너지 대란이 났고 가격이 푹 올라가고 가치사슬 체계가 코로나로도 교란이 됐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이거 교란을 넘어서 개편하다 가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세계가 양쪽으로 딱 갈리려고 견인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양쪽으로 딱 갈린 상황은 아니에요. 양쪽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이렇게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되게 많습니다. 주로 인구 많고 자원 많은 나라들, 브라질, 인도 뭐 이런 나라들, 인도네시아, 거기다 꼭살이 낀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뭐 기타 등등 이런 나라들이 자원 많거나 인구 많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이 양쪽을 그래 어차피 우리는 니들한테 공산품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니들한테 원자재하고 식량 공급하는 우리들인데 어떤 놈이 되던 우리는 필요할 거고 그래 누가 싸우나 보자 이러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정말 많아지고 있고요. 묘하게 산업 선진국들 간의 대분열 중국도 산업 선진국이죠. 어쨌든 산업 능력이 뛰어난 그렇잖아요. 이 산업 선진국들 간의 대분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럼 이 와중에 중국이 우리나라한테는 뭘 바랬냐면 중국이 우리가 중립 또는 자기 편이길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우리 미국 편 이렇게 오늘 새벽에 워싱턴 선언 결국 우리가 미국 편인 거를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패권 전쟁에서 우리는 이제 미국과 함께 간다라는 걸 선언을 한 겁니다. 정희님 감사합니다. 시진핑이 죽거나 실각을 하는 그 순간까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둘러싼 냉전은 지금 계속될 겁니다. 이제 냉전 시작된 거예요. 헤일로님 감사합니다. 헬리온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 중화민족의 부흥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죠. 체제의 정당성이 이 독재 체제는 중화민족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리고 나 시진핑이 그 영웅이다.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중국, 러시아, 북한
미국, 한국, 일본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냉전이. 여러분 지금 이거 그냥 진짜 지금 우리 어마어마하게 후덜덜한 시대에 접어든 거예요. 자, 전쟁이 안 나려면은 꽁무니 빼고 있는다고 전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한쪽 편에 우리 건들면 전쟁 난다. 우리 건들면 다 같이 싸우는 거야. 라고 이렇게 돼 있어야 냉전 시대에 여러분 전쟁이 안 난 이유가 뭐죠? 공포의 균형이라고 그래요. 공포의 균형. 너 나 건들면 너도 죽어. 그래, 내가 널 건드려도 너도 날 죽일 수 있겠지. 서로 건들지 말자. 그런데 죽이려고 칼은 갈아. 계속 칼 갈다가 힘 빠진 놈이 지는 싸움이죠. 지금 다시 군비 경쟁의 시대, 살벌한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다시 공포의 균형이 맞춰지는 시대로 갔어요. 자,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되게 낯설겠지만 여러분들하고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핵을 가진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뒤를 받쳐주던 시대에 우리 그때 얼마나 후덜덜했는지. 90년대 북한 뭐 가난하고 못 살고 이런 것만 기억하지만 젊은 친구들 그거를 본 세대는 그것만 기억하겠지만 여러분들 그리고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느낀 거였지만 정말 살벌했단 말이죠. 일명 애국조회를 섰던, 그리고 웅변을 하고 홍산당이 싫어요 웅변을 하고 걸기대회를 했었던 그 세대는 여러분 기억을 할 겁니다. 핵을 가진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뒤를 봐주는 그런 시대의 컴백. 자,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돈으로 상징되는 어떤 이런 욕망 덩어리로 보이지만 마음속 깊이 인간은 숭고함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예요. 자유라는 이데올로기를 잊으면 자유를 그냥 그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시 삶의 중심에 종교 지도자의 지도를 받고 국왕의 지도를 받고 독재자의 가르침을 그거를 마음속 중심에 우상숭배, 종교 지도자와 국왕과 독재자를 우상숭배하는 그런 시대, 그런 세상에 살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북한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사우디 사람들도, 이란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다시 그런 종교의 가르침, 국왕의 가르침, 독재자의 가르침 그대로 사는 그런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아 우리. 자, 우리 동맹이 지면 여러분 다음 르네상스가 올 때까지 역사는 또 다른 중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사라지고 각종 그 자유를 대체한 도구마들이 지배하는, 지금 이 패권 도전을 하고 있는 국가들의 이데올로기 어떤지 잘 보시라고요. 자, 윈터 이즈 커밍, 겨울이 왔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왔고 북쪽 장벽에서 봉화가 오른 그런 시대. 지금은 다시 여러분 냉전의 시대가 왔습니다. 애국이 나쁜 거요? 왜 애국이 나쁩니까? 애국이, 패트리어티즘이 이 자유를 지키겠다는 그 시민들의 결인데, 시민의 결이, 이 시민들이 국왕이 됐건 뭐 교회가 됐건 뭐가 됐건 그거에 굴복하지 않고 시민의 시민권을 지키고 살겠다라는 그 결이, 그게 패트리어티즘인데요, 여러분. 이 근대 역사랑 우리가 세계사하고 근대 역사를 더 배워야 돼요, 여러분. 다시 우리는 애국주의, 쟤네들의 뭐 종족, 민족 이런 따지는 애국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을 지키는 시민 결사 애국주의가 다시 필요한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좀 더 우리가 어렸을 때 하던 반공보단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애국주의가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의 이 애국주의가 어떻게 세련되게 재무장되느냐, 이게 대한민국의 존폐를 가를 겁니다.